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을비 소식이 있죠. 이 가을비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기온이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얇은 옷 하나 더 걸치고 나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비가 그치는 주말이면 다시 높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예보인데 이번 가을 하늘이 유난히 보고 싶은 이유, 그것은 아마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가을의 푸른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도 근심도 걱정도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이거 보고 너무 끔찍하더라고. 경악스럽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애들이 너무 겁도 없고 그 사진 올려가지고 얘 부인 머리 막 이게 찍힌 거하고 뒤통수 머리가 다 빠진 건지는 몰라도 하얗더라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 요새 중학생들이 되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저희 학교는 그러지 않아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다친 거 이런 걸 보면서 좀 심각성을 깨달았죠. 학교 폭력이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생각하기에는 뭐 중학생이 때리면 또 얼마나 때리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상처도 되게 심하고 그것도 여중생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좀 많이 놀랐죠. 가해자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근데 그러면 그거를 법적으로 애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나라에서 감싸주는 꼴이 되고 있으니까 그건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법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세. 네, 소년법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어릴 때는 좀 아직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심할 정도로 하면 처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일단 경찰들이 행동을 좀 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 막 2달 동안 안 했다 그러고 하는데 그거에 좀 더 개선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애들이 하고 예의범절도 별로 없잖아요. 욕도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애들이 뭐 선생님도 안 무서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의범절 같은 거, 도덕성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좀 교육을 좀 시켰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느껴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여파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어제 이와 유사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강릉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처참한 피해 학생의 사진을 SNS에 서로 공유하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충격적인 학생들의 태도, 정말 어떻게 말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할 말이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글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죄를 지은 청소년들을 무조건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미성년자니까 괜찮다라는 심리로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범죄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둬야 하는 건 아닌지 우리 사회가 이제 다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대한민국 축구팀이 러시아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10차전 이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자, 이로써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자 FIFA 가맹국 가운데 세계 6번째 대기록입니다. 소기의 성과는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력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명지대학교 스포츠기록 분석학과 신문선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일규 교수님. 예. 어제 경기 보셨어요? 그럼요. 당연히 보셨겠죠. 저는 일찍 자느라고 못 봤어요. 예. 네, 잠 한 잔 못 자고 지금 분석해서. 이 경기 전에, 미디어 분들에게. 예. 프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팀 컬러나 주요 선수들, 전술적인 특성, 이런 것을 갖고, 학교 세미나실에서,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어요. 한 25분이 오셨습니다. 예. 심층 분석을 해서 완전 정복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세미나 형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후속적으로 지금 이제 오전에 빨리 작업을 해서, 예. 리뷰 성격의 이제 글을 작성해서 언론사에 지금, 보도 자료를 지금,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어제 경기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오프닝 멘트 하신 그대로예요. 예. 월드컵 본선 티켓은 땄는데, 예. 축제 분위기는 아니더라도요. 예. 이거는 축하할 일인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 기분이 좋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 뭔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뒤가 좀 찝찝하다. 불편한 마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이 최종 예선 시작해서 중도 이제 감독까지 경질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예. 신태용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2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란과 홈 경기에서도 무득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경기에서도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월드컵 티켓은 따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란이 시리아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얻은 결과이고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팬들 입장에서 결코 월드컵 티켓은 땄다고 하더라도 한국 축구의 불안함에 상당히 마음이 밝지를 못하다, 가볍지를 못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요, 교수님. 왜 이란하고 시리아도 이게 이란하고 시리아가 무승부였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란 덕분이다라는 그런 아주 자저 섞인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어제 같은 시간대에 경기를 했는데 네. 시리아가 먼저 골을 넣었어요. 그 시간대에 대한민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전반 내내 골대도 얻어맞고 그리고 상대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더욱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 비판적 그런 시각에서 경기를 볼 수밖에 없었던 불만이 이제 팽배했었고요. 다행히 이제 이란이 1대1, 2대1로 역전이 됐었는데 이 역전을 시키면서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대한민국이 다소 나아진 경기력을 보이면서 경기를 주도했었는데 경기 막판에 시리아가 동점골까지 터뜨리면서 또 2대2 무승부가 됐고 대한민국은 결국은 이제 골을 터뜨리지 못하고 0대0으로 끝났습니다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월드컵 본선에 가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과연 본선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만 그리고 많은 숙제를 안긴 그런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실 때 신태용 감독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단 2경기를 갖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예. 신태용 감독을 논하기 앞서서 저는 이런 문제를 제시를 하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월드컵 지역 예선 3년여 시간 동안 월드컵에 출전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은 월드컵 최종 예선전 또 이전에 치러지는 2차, 1차 예선전을 통해서 당금질에 들어가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최종 예선전에 와서 사실은 경기력에 대한 많은 불안 그리고 슈틸리케에 대한 신뢰의 이런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독이 중도 경질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태용 감독이 결국은 독이 든 성배라고 표현할 정도의 막중한 그다음에 부담 있는 그런 시기에 대표팀 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이 2경기에서 사실은 소방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선수들을 달래고 또 그리고 상대에 대한 전략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훈련을 시킬 수 있었던 또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살얼음판과 같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그 살아남판의 경기는 어제 우즈벡과 경기 전반에 이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란과 경기에서도 교체 작전의 실패, 그리고 전술적인 안정도의 그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대표팀에 대한 신뢰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전제를 했듯이 월드컵 티켓은 따긴 했습니다만 향후 한국 월드컵 대표팀이 본선에 앞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더 많은 숙제와 과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갈 것은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도 조광래, 최강희, 홍명보로 이어졌던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그 감독 교체에 따른 부담이 결국은 월드컵 최종 본선에 가서 국민적 질타를 받는 대실패로, 대재앙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됐다는 것은 결국은 협회 행정에 대한 이러한 과오가 아닌가,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두 경기 가지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신문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그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에 신태용 감독 축구가 슈틸리케 감독 축구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까? 전문가로서. 분명히 있죠. 예. 이란과 경기에서 드러난 예. 데이터를 보면 대한민국 팀은 그 슈틸리케 팀보다 예. 공격으로 전개하는 직선 패스가 많이 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그 전체적인 경기 패턴은 횡 패스보다는 예. 상대 수비 진영 쪽으로 전개되는 그런 패스의 동원 횟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슈틸리케 감독의 축구를 한마디로 집약하면 점유율 높은 축구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점유율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은 횡패스와 백패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모두 성으로 들어가서 지키는 상황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골을 넣지를 못했고 답답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신태용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전체적인 그 전술적인 것을 확 바꿀 수는 없었지만, 예. 두 경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일단 상대 진영 쪽으로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공격 패턴의 변화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우즈베키스탄과 경기에서도 전반전엔 상대 압박에 상당히 시달리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후반 중반 이후에 대한민국은 염균 선수를 교체하고 구자철 선수가 들어가고 나서 상대 골문 쪽에서 많은 찬스를 만들었던 것은 공격에 대한 전술적인 변화, 그리고 앞서 전제했던 좀 더 빠른 그 공수 전환에 대한 시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골은 터뜨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개 과정은 슈틸리케 때보다 많이 개선된 그런 특이점은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경기를 갖고 신태용 감독을 평가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본선까지 이제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수들에 대한 선발, 그리고 훈련, 그리고 평가전,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신태용 감독이 지금 그 슈틸리케 감독이 장시간 했던 이런 그 전술적인 부분들을 확 바꾸는데 과연 이것이 많은 전문가나 그리고 또 미디어들이 이 두 경기를 통해서 신태용 감독에게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확 이런 신뢰감을 주기에는 이 두 경기에 대한 평가에서는 다소 또 아쉬웠다는 이런 점도 분명히 이 두 경기를 통한 그 어떻게 보면 그림자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선수들 컨디션이나 뭐 선수들 네. 명단, 뭐 교체 타이밍,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란전에는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었죠. 예. 이해는 합니다. 신태용 감독이 6만 명이 넘는 대관중 속에서, 그리고 뭐 흔들리는 그 대표팀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신태용 감독 스스로가 긴장되고 그리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체 작전이 사실은 타이밍을 놓쳤다는 이런 그 비난을,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어제 경기에서는 다행히 후반전에 교수님? 수팅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예. 어제 전반전에 3백을 가동했는데요. 예. 4백을 가동했던 것이 대한민국 축구였었는데 3백으로 가동해서 장현수 선수를 수비의 중심에 놨거든요. 예. 근데 장현수 선수가 전반 중반에 부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 경기가 몰리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었는데 결국은
장현수 선수가 이제 교체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교체했다는 그러니까 부상했다는 교체 아니었었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교체가 되면서 정우영 선수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근호 염기훈 선수를 교체 투입을 하는 또 구자철 선수를 교체 투입했는데 이 후부터 경기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가 프리뷰 때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을 분석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약점은 후반 중반 이후에 노장 선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국에 있었던 제파로프나 게인리나 뭐 이런 선수들이 30을 훌쩍 넘긴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반 초반부터 한국을 몰아치기 위해서 체력전을 전개하면서 드러났던 체력 저하 문제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로 연결되면서 후반에 이동국 선수라든가 또 손흥민 선수가 단독 찬스 이은 골 찬스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골을 터뜨리지 못했죠. 크로스바를 때렸고 그리고 결정적인 손흥민 선수의 골 기회는 골문을 벗어나는 슈팅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 말씀하셨는데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런 선수들은 소속팀에서 막 펄펄 날라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표팀에 너무 좀 부진한 것 같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거 왜 그럴까요? 세계적인 슈퍼스타인 메시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예. 메시 선수가 스페인 리그에서는 뭐 펄펄 날르는데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만 가면 사실은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를 못해서 세계적 언론에 관심이 됐었죠. 그래서 하나의 지금 우리 신일 교수께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일 텐데요. 예를 들어 토트넘에서 경기를 할 때는 그 동료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상황을 만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어떤 쐐기를 박는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플레이를 펼치게 해주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을 오게 되면 토트넘은 굉장히 직선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는 팀 칼라를 갖고 있는데 슈텔리케 감독 시절에는 횡패스 하니까 상대는 다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무대에서는 슈퍼스타거든요. 상대는 2중 3중으로 손흥민을 견제를 하죠. 손흥민 선수가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에서 뛰듯이 그런 번쩍번쩍하는 활약을 하는 데는 특히 한계가 있었던 거거든요. 신태영 감독의 고민 그리고 신태영 감독에게 주어진 과제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이것을 날카로운 칼, 또 창으로 만들어서 그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축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공수 전환의 속도 배가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현대 축구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속도와 경쟁이다, 시간과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축구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부분은 바로 신태용 감독의 과제이자 손흥민 선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숙제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이제 잘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경우의 수가 맨날 우리 경우의 수 계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우리 조추첨하면 죽음의 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조추첨은 언제 있습니까? 조추첨은 최종 예선전이 다 종료가 돼야 되는데요. 아직 대륙간 예선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시아 쪽에서 AB조의 이제 3위 팀들은 플레이오프전을 또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전을 치러서 대륙간 또 선발된 또 플레이오프 팀의 결정된 팀 간에 또 마지막 플레이오프를 또 치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또는 연초가 되면 최종 예선 팀들이 모두 결정이 되고 나서 조추첨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본선에 대한 분명한 타겟이 이제 설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조직적인 훈련이 이제 뒤따르게 되는데요. 이번 최종 예선전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 축구는 개걸음을 하고 있거나 후퇴하고 있고, 아시아 대륙의 경쟁 국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바삐 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 통과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 이번 최종 예선전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가 쫓겼고 또 감독까지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되고 축구인들 특히 대한축구협회는 배워 각성을 해서 대한민국 축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더불어서 반성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최종 예선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티켓은 땄지만 마음이 무거운 것은 비단 저뿐이 아니라 많은 팬들과 또 미디어들의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분석하시느라고 뛰지도 못하셨겠네요. 조깅 맨날 하시는데 지난번에 학교에서 보니까 못했어요. 오늘 또 말씀 바로 수업 있어서 또 학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스포츠 기록 분석학과 신문선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지금 시각 8시 38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운전대를 잡긴 잡았는데 영속도가 나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강변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 초입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동작대교는 지나야지 속도 올리실 수 있겠고요. 사평대로는 서울 성모병원에서 반포나들목 쪽으로 밀리고 언주로는 성수대교 가는 길 내곡나들목에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더딥니다. 강북 지역에서는 동소문로가 기름역에서 해화동 로터리 쪽으로 더디고요. 천호대로는 군자교에서 광장사거리, 바로 반대쪽으로는 길동사거리 쪽으로 밀려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신내에서 하월국동까지, 반대쪽으로는 묵동에서 신내까지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축구 얘기는 좀 아까 했고 프로야구 얘기도 좀 해보죠. 어제 상위권 팀들이 모두 패했는데 기아는 2연패를 당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선두 기아가 어제 LG의 연장 10회 접전에서 패했습니다. 2연패를 당했고요. 자, 어제도 이 기아 불펜진이 수를 허용해서 패배한 경기였는데 이 선발 패틴 선수가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불펜을 가동한 8회 1사만루에서 이 김세현 선수가 2타점 동점 적시타를 허용했습니다. 3대3 동점이 됐고요. 연장전에 들어갔는데 연장 10회에 LG 김재윤 선수에게 끝내기 결승타를 얻어맞아서 이 3대4 한 점 차로 패했습니다. SK는 롯데의 6연승을 저지했는데요. 이 최정 선수가 2년 연속 40홈런을 포함해서 홈런 4개를 터뜨리면서 이 롯데를 6대2로 이겼습니다. 한화도 두산을 6대4로 따돌렸고요. 이 삼성은 NC를 9대3, KT도 넥센을 5대1로 눌렀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바람의 아들이 아닌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 말이에요. 어제 대단한 기록을 세웠는데 신인 선수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웠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바람의 손자라고 불리우죠. 이정우 선수. 이 타격감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올 시즌 개막하기 전에 이 시범 경기에서 이 타율 4할대를 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올해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데뷔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활약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KT전에서 이 7회에 시즌 158번째 안타를 터뜨리면서 신인 선수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종전 기록이 94년 당시에 LG 서영빈 당시 선수가 기록한 157개인데요. 이정우 선수가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데뷔했는데 넥센의 주전으로 뛰면서 현재 타율 3할 2푼 6리 42타점 96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자, 올해 신인상 수상이 유력하고요. 지금 19살이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이 류현진 선수 말이에요. 오늘 애리조나전에서 시즌 6승에 도전한다고 그러는데 선발 상대가 이 잭 그레인키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입니다. 이 류현진 선수가 애리조나전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네.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가 똑같은 팀인 애리조나전에 등판했다가 이 4이닝 동안 홈런 3개 얻어맞고 6실점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로서는 오늘 경기가 좀 남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애리조나의 선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LA 다저스에서 같이 뛰었던 선수인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 수상자죠. 이 잭 그레인키 선수입니다. 이 잭 그레인키 선수가 올 시즌에 16승 6패, 이제 평균 자책점은 3.08인데 이 기록으로만 본다면은 류현진 선수보다는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죠. 포스트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 포스트 시즌 앞두고서 이 선발 잔류를 위해서도 류현진 선수 오늘 경기에서 이 강렬한 투구를 과시해야지 되고요. 류현진 선수가 이제는 이 스피드가 아닌 이 변화구 위주의 투수로 변신했거든요.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 컨트롤이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강정호 선수 말이에요. 예. 그 음주운전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받았죠. 예. 채용연금 박탈당했다고 그러는데 이 채용연금 수혜자들에 대한 연금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YTN의 단독 보도인데 예. 이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이제 점수를 받고요. 이 점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채용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채용연금의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이 3월에 있었던 이 음주 폭행으로 무리를 빚어서 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던 승마 국가대표 이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종선 씨가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당했고요. 이 강정호 선수도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연금 자격을 잃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현재 이 채우연금 수령하고 있는 채우인이 1,300여 명 정도가 되거든요. 연간 지급액은 134억 원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그 징역형이라든지 추후에 자격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채우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자 배구 이렇게 배구의 발음이 안 되네요. 예. 여자 배구 대표팀이 그랜드 챔피언스컵 1차전에서 일본에 졌는데 근데 그 뭐 하이진이라는 유망주를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기회도 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그랜드 챔피언스컵 대회거든요. 예. 근데 이번 대회는 이 여자 배구 대표팀이 예. 그동안 이 빠듯한 일정으로 체력적인 부담이 극심했기 때문에 예. 뭐 김연경이나 김희진 같은 이 주축 선수들을 제외하고 이 젊은 유망주 선수 위주로 선발해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큰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제 1차전에서 일본의 0대3으로 패했는데 예. 이 하이진 선수가 양팀 합해서 최고 득점인 20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습니다. 이 하이진 선수가 아마 배구 팬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이 남자 배구 스타였던 이 하종화 감독의 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10월 2일, 요게 이제 10월 1일이 일요일이죠, 그죠? 10월 2일이 월요일인데, 요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근데 이게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해외 항공권이 돈이 났다고 그러네요? 네, 신 교수님은 준비해 두셨나요? 모르겠어요. 네, 이 열흘간의 이제, 황금 연휴를 즐기게 되는데, 이제 보통 해외여행 항공권을 미리 예약을 해두니까 이렇게 임박해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은 5월 6일이었죠. 네. 2019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항상
임박해서 이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 줄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는 거죠.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한 달 전에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임박해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데 이미 국제선 항공권 예매율이 10월 초에 예매율이 90%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해외 항공권이 동이 났다라고 하고요. 주요 항공사의 예매율이 90%대고 국내 여행업계 이제 여행 상품도 많이 매진이 됐지만 해외 여행 상품은 대부분 매진이 됐고요. 그래서 올 들어 해외로 나가는 출국자 수가 7월까지 1,500만 명을 넘어서면 사상 최대치였죠. 이제 10월 지나고 나면 당연히 더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여행 수지 적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으로 들어올 사람들 보자는 거죠. 예. 중국 사드 보복으로 국경절 연휴 많이 들어올까요? 약간 의심스럽고요. 최근에 또 북한 미사일 위기까지 겹치면서 유커를 대체했던 일본, 동남아시아 이런 외국인들도 잘 안 들어온다라고 국내로 들어온 해외 패키지 상품이 잘 안 팔린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떤 북핵 리스크가 이렇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정희석 기자께서는 10월 2일 날도 우리 방송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안 쉽니다. 당연하죠. 예. 한국 연휴하면 3명 중 1명은 제대로 못 쉰다라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쉬는데 그중 1명이라는 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성남시 분당구하고 대구 수성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이 됐죠.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풍선 효과를 없애겠다는 거고요. 정부는 핀 들고 다 풍선 터뜨리고 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과열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보다 한 단계 높은 규제거든요. 지금 27개 지역, 기초단체 중심으로 27개가 지정이 되니 여기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이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조정 대상 지역 측에서 거치지 않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한 단계 높은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예. 근데 투기과열지구 후보 지역도 발표가 됐다 그러는데 어디예요? 좀 많습니다. 인천 연수부평, 경기 안양, 성남 수정 중원구, 경기 고양시, 부산 전역인데 여기 이제 특히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투기 과열지구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 부동산 대책을 이끌고 이게 당정이잖아요. 당정을 대표하는 사람 두 사람을 보자면 당에서는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김태년 의원입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 두 사람의 지역구는 왜 규제에서 빠뜨렸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투기과열지구 후보 지역,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이제 김현미 장관 지역구가 일산 서구고, 김태년 의원 지역구가 성남시 수정구더라고요, 갑쪽.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규제가 가야 되는 거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후보군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금호 타이어 매각이 결국 무산됐네요. 중국에 안 팔기로 한 거죠. 기술 유출 우려도 있었는데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가 원래 올 1월에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계속 가격 협상을 계속 벌여왔었는데 너무 깎아달라고 한 거죠. 7월부터 계속 인수가를 깎아달라고 해서 1,500원 깎아달라. 여기 또 이제 800억 원 추가로 깎아달라. 왜 이렇게 깎아달라고 배짱을 부렸을까? 금호타이어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위기에 있는데 금호타이어 특히 어려운 게 중국 사업 때문이거든요. 중국 사업 해결할 사람 누구야?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 우리야. 그리고 또 다른 우리 말고 인수할 만한 대체자 있어 없어라고 계속해서 배짱을 자신감을 부려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더블스타와의 인수 협상의 결렬을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더블스타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채권단의 서면 결의일이 8일 올해인데 이 이틀 동안 더블스타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납작 엎드리고 들어온다라면 다시 계약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남은 건 현 경영진이죠. 금호타이어 현 경영진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인데 현재 경영위기를 불러온 어떤 책임이 있으니까 채권자는 그러면 경영위기 타개할 수 있는 자구 계획을 가져와라라는 거죠. 만약 그게 없으면 현 경영진은 해임 절차를 밟고요. 근데 왜 제가 원점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냐면 이 금호타이어가 2009년에 워크아웃했다가 2014년에 워크아웃 졸업하고 지금 다시 매각 작업을 해왔는데 이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자칫하면 워크아웃으로 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상대 유해성 조사 결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고 물리는 관계 싸움이 1차전, 지금 2차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소송도 걸었다 그러던데, 명예훼손? 맞습니다. 이제 깨끗한 나라, 이번에 릴리안 제조사인 깨끗한 나라가 옛날 대한펄프잖아요. 예. 이 제조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이번에 이제 조사를 했던 생리대 유해성 실험했던 김만구 강원대 교수를 검찰에 고소를 했고요. 예. 이제 김 교수는 식약처는 이제 김 교수의 연구 결과를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예. 대해서 김 교수는 그러면 식약처 니들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면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한 상태고요. 식약처는 뭐 지금 현재 이제 1급 발암물질, 벤젠을 비롯한 유해 물질만 생리대에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니까 여성환경연구는 그게 무슨 말이냐? 유해 물질뿐만 아니라 전 성분을 조사하고 역학조사도 하라.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날을 세우고 있어서 여성환경연대 그리고 식약처 그리고 이 제조사의 깨끗한 나라가 서로 물고 물리는 소송과 내지는 어떤 선전을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 라디오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그러죠? 신유 교수님 라디오 YTN 94.5를 듣기 위해서이기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요즘에 구식 라디오 판매가 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새 스마트폰으로 많이 듣잖아요. 예? 맞습니다. YTN 애플리케이션으로.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많이 듣고요. 예. 그리고 흔히 전쟁이 일어나면 구식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돼 이제 어디로 피신처로 피신해서요.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식 라디오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안 팔리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100%, 130% 정도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판매량을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아날로그 라디오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배낭으로 한 세트가 있습니다. 전시에 비상식량 어떤 것들 모아놓은 그런 것도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그걸 쓸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시기가 오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아까 저희 학교 명지대학교 신문성 교수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전화가 잠시 좀 멈추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희망찬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